2025년 변액보험 이해와 판매 이번 4월 실전 문제풀이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공시제도는 증권시장 내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정성을 확보하여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요거는요 정답은 5가 되겠습니다. 기업은 이제 주식을 통해서 자기 자본을 조달을 하죠. 그리고 아무래도 투자자는 기업의 정보를 알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시제도를 운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답은 5가 되겠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생명보험 계약에서는 일반적으로 1회 보험료가 납입되어야 보험회사에 보장이 개시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보험 계약 같은 경우에 불요식 낙성 계약이었죠. 그래서 고객이 청약을 하고 보험회사 승낙을 하면 계약이 성립이 되고요. 계약의 성립과 보험회사의 책임 개시는 이제 별개의 문제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험회사의 책임이 개시가 되려면 고객이 어떻게 했어야 됐죠? 1회 보험료를 납입을 하시게 되면 그때부터 보험회사의 책임이 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 5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선납보험료는 납입일 플러스 2영업일에 특별계정으로 투입이 된다라고 했어요. 자, 변액보험에서 보험료는요, 추가 납입하거나 이제 선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추가 납입은 여유자금이 생기면 이제 납입을 더 이제 추가해서 납입하는 것이고요. 선납은 이제 앞으로 내야 될 보험료를 미리 내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추가 납입 같은 경우는요, 납입일 플러스 2영업일 이내에 특별계정으로 투입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선납보험료 같은 경우는 원래 매월 내는 것을 미리 이제 내는 형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계정에 바로 투입되지 않고 매월 계약 해당일에 투입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3번 질문은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네, 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맞게 되려면은 선납보험료를 추가납입보험료로 바꾸거나 아니면 이 문장에서 납입일 플러스 2영업일을 월 계약 해당일로 바꾸면 맞는 말이 되겠죠. 4번 보겠습니다. 월 대체 보험료는 해당 월의 위험보험료와 계약 체결 비용 및 계약 관리 비용, 특약 보험료, 보증 비용 등을 월 계약 해당일에 특별 계정에서 차감하는 금액이다라고 했었어요. 자, 여러분들 월 대체 보험료는 어떤 상품에서 나오는 거였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변액 유니버설, 이렇게 유니버설 상품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추가 납입, 그러니까 자유 납입이 가능했잖아요. 뭐 추가 납입을 한다든지 중도에 멈춘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자유로운 상품이 이제 유니버설 기능이 있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납입이 좀 자유롭다 보니까 어때요? 중간에 이제 잘 납부하시면 좋은데 이제 빨리 납입을 중지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상품이 이제 유지가 좀 어려운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납입 중지 어느 정도의 이제 의무 납입 기간을 적용을 하죠. 그래서 뭐 일정 기간의 의무 납입 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어느 정도 적립금이 쌓여 있을 거잖아요. 그때는 이제 월 대체 보험료 방식으로 해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월 대체 보험료에서는 이런 지금 여기 설명 나온 것처럼 위험보험료, 계약 체결 비용, 계약 관리 비용, 특약 보험료, 보증 보험료 이런 것들을 이제 특별 계정에서 차감하게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가 되겠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양도성 예금증서 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금융시장은요, 단기 금융시장과 이제 장기 금융시장으로 구분이 됐었죠. 그래서 단기 금융시장을 이제 자금시장이라고 하고 장기 금융시장을 자본시장으로 했었는데 이 양도성 예금증서는 어디에 해당됐었죠, 여러분? 단기 금융시장에 해당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단기 금융시장에 해당되는 게 이제 콜이라든지 지금 뭐, RP라든지 지금 CD, 양도성 예금증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됐었는데요. 자, 양도성 예금증서 이 중에서 틀린 거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우선 1번부터 살펴볼게요. 한국수출입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에서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D 같은 경우 모든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에서 발행할 수 있는 거 맞고요. 자, 2번은 왜 틀렸을까요? 자, 양도성 예금증서 같은 경우는 최단 만기가 며칠이죠, 여러분?
3개월이 아니라 30일입니다. 그러니까 3개월이 아닌 30일. 그리고 만기 전에 중도환매는요 허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중도환매가 안 내는 말은 맞지만 앞부분에 이제 3개월이 아니라 30일이라고 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3번에 은행의 정기예금의 양도성 증서를 부여한 증서가 거래되는 시장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양도성 예금증서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번 문항은 양도성 예금증서 시장을 잘 설명한 문장이에요. 4번 같은 경우 은행 간의 자금 조달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은행 간 CD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1번, 3번, 4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자, 2번에 이렇게 숫자 부분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다음 중 표본금리가 동일한 3년 만기 정기예금 가입 시 만기에 가장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이자 계산 방법은? 이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이제 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교재에 보면 실질금리와 명목금리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표면금리와 실효금리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실질금리와 명목금리는 이제 물가를 반영한 금리가 인가 아닌가가 이제 포인트였죠. 그래서 실질금리는 이제 물가가 반영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표면금리는 은행에서 이자 5% 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판다고 하면 그게 이제 표면금리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실효금리 같은 경우는 실제 나중에 이자도 빼고 뭐도 빼고 다 빼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타는 그 금리가 이제 실효금리가 될 텐데요. 이 이제 실효금리 같은 경우에는 자, 단리로 받느냐, 복리로 받느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러면 이 네 개 중에서 우선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씩 제거해 나간다고 생각을 하면 단리가 이자가 더 높을까요? 복리가 이자가 더 높을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 복리의 마술이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복리는 이자에다가 다시 이자를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또 붙고 이런 형태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복리가 더 이자가 높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선은 1번 단리는 이제 탈락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2, 3, 4번 중에 어떤 게 더 이자가 많이 붙을까를 우리가 골라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매월 이자를 붙여서 다시 붙이고 그런 거랑 1년에 한 번 이자를 붙이고 다시 하는 거랑 뭐가 더 많이 붙을까요? 당연히 횟수가 많을수록 이자 붙고 다시 불리고 다시 원금의 이자가 더해지니까요. 그러니까 월리, 연리 6개월 중에 가장 이자가 더 많이 붙는 건 바로 월복리겠죠. 매월 이자 붙여서 더해지니까요. 그러면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금융투자 상품에는 예금 상품, 실적 배당형 상품, 그리고 또 이제 뭐 대출과 같은 이제 여신 상품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이제 실적 배당형 상품과 같은 거를 이제 수신 상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보험회사는 이런 실적 배당형 상품 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문제의 포인트는 그거거든요. 자, 팔 수 있죠. 그러니까 틀린 것은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생명보험회사는 투자신탁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그랬는데, 이제 투자신탁 상품이라고 하면 투자회사 수익증권이죠. 투자회사 뮤추얼펀드, 그 다음에 투자신탁 수익증권. 그래서 우리 교재에 이제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품에 대해서 뭐 증권사도 팔 수 있고 금융사도 팔 수 있듯이 생명보험사도 이 상품을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판매할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2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 보시면 특정 금전 신탁은 신탁 운용 대상을 고객이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상품이에요. 아무래도 특정 금전 신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맞는 말이 되겠죠. 특정했다. 구체적으로 고객이 지정한다 그랬으니까 특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맞는 말이 되겠고요. 자, 3번 투자 신탁 투자자의 법적 주인은 수익자입니다. 여러분 이제 투자 신탁은 수익자고요. 투자 회사는 주주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4번 부동산 신탁 상품은 실적 배당형, 우리 리츠라고 하잖아요. 예, 실적 배당형 상품 맞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다음 보기에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자, 자본금 100억 원인 회사가 기존 주식을요 10주에서 한 주로 줄이는 감자를 했대요. 감자를 실시하면 주식의 액면 금액은 변동 없이 자본금이 얼마로 줄어들까요?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 이제 우리가 감자를 하게 되면 100억 원인데 10주를 한 주로 줄였으니까 10%만 남기고 90%는 이제 감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00억 원에서 10%만 남으니까 자본금은 얼마 남아요? 10억만 남게 되죠. 그리고 나머지 90억은요. 누적 손실금과 상계 처리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3번 10억
90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다음 보기에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선물 가격이 종가 대비 가로 이상 등락하여 1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상승 시에는 프로그램 매수의 호가 효력을, 하락 시에는 매도의 호가 효력을 땡땡 동안 정지한다 라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요 문제는 정말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명 사이드카라고 하죠. 그래서 경찰이 교통통제를 위해서 잠깐 이렇게 안내하는 것처럼 주식시장에서도요, 과도하고 급격하게 이제 등락이 이렇게 저하가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제도를 저희가 이제 사이드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총가 대비 5% 이상입니다. 5% 이상. 그러니까 전일 종가 대비 첫 번째 칸에 들어갈 건 이제 5%가 되겠고요. 그렇게 됐을 때 정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5분간 그거를 어떻게 정지를 시키냐? 5분간 효력을 정지시키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네,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 이상 그리고 5분간 이제 우리가 정지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 사이드카는 요거 말고도 더 나오는 부분이 뭐였나요? 우리가 요 사이드카는 1일 한 번 적용한다는 것과 장 종료 40분 전부터 장 종료 시점까지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요 문제와 별개로 요것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다음 중 신주의 인수권부 사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사채는 이제 전환 사채, 신주의 인수권부 사채, 교환 사채 이렇게 세 가지가 저희 교재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전환 사채나 교환 사채는 주식으로 전환을 하면서 사채 채권자의 지위가 이제 상실이 되는 것이죠. 근데 신주 인수권주 사채는 어때요? 전환을 하면서 주식을 인수하고 채권자의 지위도 그대로 이제 유지되는 것이 바로 신주 인수권부 사채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사채와 어떤 그 신주 인수권이 결합된 어떤 증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에 대해 설명으로 틀린 거 정답은 이제 3번이 되겠는데요. 자, 1번 같은 경우 채권 보유자가 권리 행사를 하게 되면 주주가 될 수 있다. 그죠? 맞는 얘기고요. 자, 2번 채권 보유자는 미리 약정된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권리를 이제 갖는 게 신주 인수권부 사채이고요. 3번 보시면 채권 보유자는 발행회사 신주를 발행할 경우 의무적으로 인수해야 된다. 그 권리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거. 그런데 의무적으로 인수해야 된다 그랬기 때문에 3번은 틀린 말이 됩니다. 4번 채권 보유자는 일반 회사채와 같이 표면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수취할 수 있습니다. 11번입니다. 다음 중 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우선 소득세는요, 여러분, 소득에 부과되는 그 세금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배사 근연기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소득세에 들어가는 소득들을 외우는 방법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퇴직소득, 양도소득도 이제 소득세에 해당이 되죠. 그런데 여기서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어떻게 해요? 분류과세한다라고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열거주의는 법에 열거되어 있는 것만 이제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열거되어 있는 것만 과세를 하는 제도이고요. 자, 근데 이제 이자소득, 이제 우리 이배사 근연기 중에 이자소득하고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요?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별 포괄주의라고 하면은 과세 대상과 유사한 것까지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열거주의는 아주 디테일한 거죠. 딱 열거되어 있는 것만. 유형별 포괄주의는 그거보다 좀 넓게 보는 거죠. 완전 포괄주의는 더 넓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틀린 것은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유형별 포괄주의. 자, 이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뭐다?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유형별 포괄주의는 과세 대상과 유사한 것에 대해서 과세하는 방식 맞는 설명이죠. 자, 2번 열거주의는 과세 대상과 유사한 것이며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경우에도 과세하는 유형별 포괄주의와는 다르다. 지금 이 문장을 잘 읽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유형별 포괄주의를 설명을 해놓고 있으면서 그래서 열거주의와는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맞는 설명입니다. 3번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으로 열거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잘 설명이 되었고요. 자, 4번 이자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유형
계층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여러분 근로소득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나요? 배당소득이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다음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금융소득이 뭘까요, 여러분? 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이런 것들을 이제 더해서 금융소득이라고 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득세는 개인별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금융소득도 개인별 과세를 해요. 과거에 이제 금융소득에 대해서 부부합산 과세를 했던 적도 있지만 지금 현재는 이제 개인별 과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자주 나오는 게 부부합산 과세한다 이런 표현 나오면 틀려요. 그래서 개인별 과세한다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비과세 대상 되는 금융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더해질까요? 안 더해질까요? 빠집니다. 그리고 분리과세되는 금액도 이제 요 종합과세되는 금액에서는 이제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비과세나 분리과세되는 걸 빼고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금융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 원까지는 14%로 분리과세를 하게 되고요. 14%를 넘어가게 되면 이제 종합과세를 하게 되는데 다른 소득이 있는 거랑 합산해서 과세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종합과세를 14%, 그러니까 2천만이 넘어가서 종합소득 과세를 하려고 봤더니 다른 종합소득이 별로 없어가지고 거기에 세금이 더 낮게 나와요. 14%를 한 것보다. 그러면 두 개를 비교해서 더 높은 세금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틀린 설명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6%가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되죠? 14%를 적용한다라고 해야지 맞는 말이 되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자, 2번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초과하게 되면 그때 어떻게 돼요? 종합소득 과세 대상이 된다. 맞는 얘기죠. 3번 종합과세 대상인 경우 종합소득에 해당한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세율을 정하게 되고요. 4번 종합과세 대상인 경우 종합과세 방식과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구분하여 계산한 분리과세 방식을 해가지고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한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13번 다음의 보험료 산출 방식 설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산출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3이원 방식과 현금 흐름 방식. 여러분 요거는 우리 생명보험 모집인 시험 볼 때도 나왔었죠. 그래서 두 가지 중에서 생명보험은 지금 이제 현금 흐름 방식을 활용하고 있죠. 그래서 3이원 방식은 좀 단순한 방식이고 보수적인 방식이라고 한다면 현금 흐름 방식은 이제 최저까지 가정으로 여러 가지 요소를 포함을 시켜서 좀 어려운 난이도이지만 이제 최적 가정을 기초로 하는 게 바로 현금 흐름 방식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틀린 거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익성 분석 같은 경우는 3이형 방식은 보험료 계산 방식이 단순하니까 이 수익성까지 따지지 않고 단순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수익성 분석이 선택적이라고 할 수 있고 현금 흐름 방식은 이거를 더 정교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익성 분석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두 개의 자리가 서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틀린 건 4번이 되겠습니다. 14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표의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이라고 했어요. 자, 계약자의 해약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 집행, 담보권 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처분 절차에 따라서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 당시에 무엇이 무엇의 동의를 얻어서 자, 계약 해지로 인한 보험회사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보험회사에게 지급하고 계약자의 명의를 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 부활을 청약할 수 있다 그랬는데 자, 이 문장 이제 특별 부활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은 수익자가 이제 계약자를 변경해서 자기로 해서 이제 유지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약 당시에 이제 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서 자기가 계약자가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은 수익자, 계약자가 되겠습니다. 15번입니다. 다음 중 보장성 보험료의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우선은 보장성 보험 공제 100만 원까지 가능하죠. 세액 공제 대상은 이제 기본 공제 대상자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본 공제 대상자에는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자매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우자, 부모 이런 분들은 무슨 조건이 맞춰져야 되죠? 소득 조건과 나이 조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두 가지가 충족이 됐어야 했었죠. 자, 그러면 보면은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소득 요건은 다 갖춰져야 되죠. 소득 요건이 어떻게 되죠? 이제 100만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안 되고요. 자, 나이 요건 같은 경우에 배우자는 나이 요건이 있나요? 배우자는 나이 요건이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자녀는 어떻죠? 만 20세까지만 가능하죠. 부모는 어떤가요? 만 60세가 넘어야 되고요. 형제자매는 어땠었죠? 만 20세 미만 이하거나 그 다음에 60세 이상이거나 요런 이제 어떤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거 정답은 1번 나가 되겠는데요. 1번은 왜 틀렸을까요? 부모인데 55세세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는 우리가 나이 요건이 상관이 없었죠. 그러면 소득 금액이 맞아야 되잖아요. 배우자가 근데 50만 원밖에 안 되니까 100만 원 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소득공제 대상에 들어갈 수 있고요. 자, 3번에 자녀입니다. 자녀가 소득은 없네요. 그런데 나이가 25세예요. 20세가 넘어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고, 그 다음에 형제자매는 어떤가요? 200만 원. 우선 소득도 100만 원을 넘어가 버렸고, 나이가 어때요? 20세에 미치거나 이제 60세 넘어가야 되는데 35세니까 둘 다 충족하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나의 배우자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6번입니다. 다음 표에서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으로 맞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저축성 보험 상품의 비과세 같은 경우는 일시납 저축성 보험인 경우랑 그다음에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 그다음에 종신형 연금 보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비과세 요건이 있었는데,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일시납 저축성 보험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2017년 4월 이전에는 최대 이제 2억까지 가능했었거든요. 지금 현재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여러분? 1억 원까지, 1억 원 이하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가로 안에 들어갈 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다음 중 변액보험의 도입과 법적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나라에 이제 변액보험이 이제 판매되기 시작한 거가 2001년도에 변액 종신이 먼저 판매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연달아서 2002년도에 변액 연금, 그 다음 2003년도에 변액 유니버설 연금이 판매, 이렇게 순서대로 이제 판매가 되었죠. 그럼 이 중에서 설명으로 맞는 거, 자, 1번 보시면, 보험, 중개사 자격을 취득하면 변액 보험 판매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할 수 있다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변액보험, 우리처럼 이제 이렇게 시험 봐서 변액보험 판매관리사 자격을 따거나 보험연수원에서 이제 IFP라고 하죠. 종합자산관리사 자격을 따시게 되면은 둘 중에 하나 자격이 있다 그러면은 변액보험을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사 자격이 아니라 종합자산관리사라고 해야지 맞는 말이 되고요. 1번 같은 경우에. 자, 2번 손해보험사는 변액보험을 판매할 수가 없죠. 여러분, 변액은 생명보험사만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틀린 말이고요. 자, 3번. 자, 보험업법과 자본시장법의 일부 규정이 동시에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변액보험은 보험이기도 하면서 또 실적 배당형 상품이기 때문에 보험업법과 자본시장법 두 가지가 이제 적용이 된다. 맞는 이야기고요. 4번. 자, 변액연금보험이 최초로 도입됐다. 여러분, 변액연금보험은요, 먼저 도입된 게 아니고 두 번째죠. 뭐가 맨 처음 도입됐죠? 변액 종신이 도입됐죠. 그러니까 4번은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8번입니다. 다음 중 변액연금보험과 금융투자 상품, 금융투자 회사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 중에 틀린 설명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1번부터 보시면요. 금융투자 상품은 간접 투자를 통한 수익 투자가 가능하다. 맞는 이야기고요. 자, 2번 변액보험은 장기 인플레이션 해지. 그러니까 이 금융투자 상품과 변액연금보험의 이제 차이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융투자 상품은 이제 간접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품이다라는 1번 설명도 맞고, 2번 변액보험은 장기 인플레이션 해지를 통해서 보험금의 실질 가치를 보존하는 게 목적이다. 그래서 두 가지 상품이 이렇게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고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3번 투자회사 뮤추얼펀드의 투자자의 주인은 주주이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 회사니까 주주, 법인 형태자, 주식회사 형태잖아요. 투자신탁 뮤추얼펀드는. 그러니까 투자자의 주인은
주주가 되는 것이죠. 맞는 설명이고요. 4번 금융투자 상품이 10년 이상 유지하면 투자 수익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 주는 건 보험 상품이죠. 보험 상품. 그렇기 때문에 변액 보험을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19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변액연금보험의 최저보증 옵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변액보험 같은 게 여러분 실적에 따라서 이제 사망보험금이나 해약환급이 변동되는 상품이잖아요. 실적이 좋으면 상관이 없지만은 이제 뭐 저조하게 나타날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최저보증 옵션이라는 거를 이제 같이 보증 비용으로 해서 넣을 수가 있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중에서 틀린 걸 찾으라고 했습니다. 자, 보시면 1번 같은 경우에 보시면 계약자가 최저연금 적립금 보증 비용을 부담한다. 그러니까 계약자가 부담할 경우에 자 무보증 변액연금보험과 비교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맞는 얘기고요. 자 2번 변액연금보험은 최저사망보험금을 기납입보험료로 보장한다 그랬는데 변액연금보험 같은 경우는요. 최저사망보험금에 대해서 보증을 하고 있는데 연금 개시 전에 사망하더라도 최저사망보험금을 기납입보험료로 보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3번 보시면 모든 변액연금에는 최저사망보증과 최저연금보증이 설정된다 그랬는데 자 최저사망보증을 보증하는 건 맞아요. 설정되는 건 맞는데 최저연금보증이 설정이 다 모든 상품에 설정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종신 보증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설정하는 거는 최저 사망 보증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선택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지문은 틀린 지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변액연금보험의 최저 보증 옵션에는 최저연금 적립 보증과 스텝업 보증이 있다. 요거는 이제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20번입니다. 다음 중 변액 종신보험의 변동보험 계약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변액연금은 기본보험 계약과 변동보험 계약으로 구성이 되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변동보험 계약이 바로 특별계정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변액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특별계정에서 발생한 수익이 매월 1회 일시납 정기보험으로 추가되는 형태이죠.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설명으로 틀린 거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매월 말일에 일시납 보험 추가 납입 방법을 사용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매월 말일이 아니라 매월 계약 해당일에 일시납 보험이 추가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말일이 아니라 계약 해당일이라고 해야지 맞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1번 같은 경우에 변액 종신보험의 변동보험 계약은 매월 이렇게 새로이 계산이 되는 거 맞고요. 자, 2번 계약자 적립금이 많아지면 당연히 변동보험금의 크기도 증가하겠죠. 3번 마이너스 변동보험금이 발생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은 어떻게 돼요? 기본보험금으로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